만약 시진핑 주석이 실제로 대만을 침공한다면 이는 단순한 전쟁의 시작이 아니라 중국 붕괴라는 소설 속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오는 서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바다를 사이에 둔 무력 충돌, 그 중심엔 해군력이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력은 누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미국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단순한 함정의 수가 아닙니다. 항공모함은 겉으로 보기엔 위압적인 전투함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체 전투 능력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항공기를 싣고 다니는 떠있는 활주로에 불과하죠. 하지만 여기에 실리는 전투기는 다릅니다. F-35, 슈퍼호넷 등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들이 탑재되며 하나의 항모 전단은 단독으로 한 나라의 공군력 수준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런 항모 전단을 단 하나가 아닌 10개나 운영 중입니다. 반면 중국은 바다를 건너 대만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상상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아도 대만은 결코 쉽게 점령당할 섬이 아닙니다. 미사일 전력, 자체 무장, 잠수함 전력까지 다 갖춘 대만은 중국이 무력 상륙을 감행한다면 그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산샤댐, 그 댐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도 대만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댐이 터지는 순간 중국의 중부 지역은 물바다가 될 것입니다. 즉 전면전을 감행한다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중국은 경제력, 병력에서 숫자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방비 지출 면에서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실제 전력에서도 과대평가된 면이 많습니다. 수적으로는 강해 보여도 전술과 경험 그리고 해양 작전 능력은 아직 미국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그 순간은 곧 중국 내부의 분열과 혼란이 시작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과연 이런 위험한 선택을 할까요? 그렇게 영리한 인물이 말이죠. 현재 중국은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그리고 대만 해협을 둘러싼 각종 분쟁은 중국이 해상 전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항공모함 전력에 대한 투자는 눈에 띕니다. 중국 최초의 항모 랴오닝은 구소련이 만들다 만 배를 가져와 개조한 것이고 그 뒤를 이어 자체 제작한 산둥이 취역했으며 최근엔 평각판을 탑재한 푸젠까지 진수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미사일 구축함, 호위함 등 다양한 함정을 대량으로 건조 중입니다. 중국 해군의 함정수는 현재 370척 이상으로 미국의 295척보다 더 많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이 최근에 건조된 신형 함정입니다. 반면 미국은 오랜 운용 기간으로 인해 노후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조선업 기반이 약화돼 신조함 건조 속도가 중국보다 느립니다. 미국은 구축함 하나를 만들기 위해 7, 8년이 걸리지만 중국은 그보다 훨씬 빠르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도 함정 숫자에서 밀리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죠. 하지만 숫자만으로 전력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미국 해군의 핵심은 항모 전단입니다. 항모 전단은 단지 항공모함 하나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자전기, 전투기, 공중조기 경보기가 탑재된 항공력,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구축함과 순양함, 핵잠수함, 보급함 등으로 구성된 완벽한 작전 집단입니다. 이 집단 하나가 사실상 한 나라의 해군력과 공군력을 모두 대체할 정도의 파괴력을 지닙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러한 항모 전단을 10개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와스프급, 아메리카급과 같은 강습 상륙함 전단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 전단들에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와 병력이 탑재되며 독립적인 상륙 작전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미국은 정규 항모 전단과 상륙 전단을 합쳐 총 17개의 전략 전단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중국의 항모는 대부분 중형이며 아직 원양 작전을 위한 완벽한 전단 구성조차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푸젠함 역시 아직 시험 운항 중이며 실전 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양적으로는 미국을 추격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 해상 작전력, 항공모함 운용 능력, 글로벌 전개력 등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해상 패권을 쥐기 위해선 단순히 함정을 찍어내는 능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운용 노하우와 실전 경험, 그리고 전 세계를 무대로 한 작전 능력이 필요하며 이 점에서 중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사에서 바다가 주는 전략적 한계는 언제나 결정적인 변수였습니다. 조미 선생님의 노래 바다가 육지라면처럼 단순히 섬과 대륙 사이의 거리만 문제가 아니라 바다라는 자연 장벽 자체가 갖는 의미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히틀러의 영국 침공 실패입니다. 유럽 대륙을 휩쓴 히틀러는 마지막 남은 강대국 섬나라 영국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도보해 영불해엄라는 불과 34콤의 바다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바다 너머 영국을 향해 유보트를 띄우고 매일 밤낮으로 폭격을 감행했으며 수많은 상선을 격침시켜 보급을 끊으려 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전투는 역사상 최대 항공전 중 하나로 기록된 브리튼 전투 Battle of Britain이며 그 결과 히틀러는 영국 침공을 포기하고 소련 침공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예는 세계 최강이라 불렸던 몽골군입니다. 유럽과 중동을 휩쓴 그들도 일본만큼은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바다 때문입니다. 여몽연합군이 수차례 시도했지만 해협을 건너지 못하고 태풍에 의해 침몰하거나 상륙에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도 바다라는 자연장벽 앞에서는 무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중국과 대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의 가장 좁은 해협은 130km, 평균 거리는 180km랍니다. 바다 너머 상륙을 시도하기 위해선 압도적인 해상 전력과 제공권, 그리고 방공망 제압이 선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상륙 지역 자체가 험준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쉽지 않습니다. 상륙 작전의 본질은 느리고 노출되기 쉽다는 데에 있습니다. 대만은 수십 년간 바로 이 상륙 저지에 초점을 맞춘 방어 전략을 준비해왔습니다. 미사일, 해상기뢰, 상륙 저지 전력은 물론 자체 잠수함 전력도 키워왔습니다. 단순한 군사적 계산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희생을 각오해야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바다가 육지였다면 가능했을 전략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전쟁의 역사가 계속 바뀌지 않고 이어져 온 것입니다.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단순한 침공이 아니라 국가 운명을 건 도박에 가까운 선택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됩니다. 미국 항공모함은 단순한 군함 그 이상입니다. 그 하나가 곧 한 나라의 공군력을 통째로 실어 나르는 움직이는 기지이며 이 항모 하나를 중심으로 한 전단은 작전 효율성과 파기력 면에서 비교 불가능한 수준의 무력을 갖고 있습니다. 항모 자체에는 공격력이나 방어력이 거의 없지만 그 주변을 둘러싼 이지스 구축함, 순양함, 핵잠수함, 전자전기, 공중조기 경보기, 그리고 다양한 전투기로 무장한 항공 전력까지 결합되어 하나의 거대한 전투 생태계를 이룹니다. 예를 들어 니미츠급 항공모함은 10만 톤급으로 F-35, 슈퍼호넷 등 최첨단 전투기 80여 대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자전기와 공중조기 경보기까지 포함되며 전체적인 작전 범위와 정밀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지스 구축함은 방어의 핵심이며 항모를 중심으로 작전 범위를 확장시키고 해상, 공중, 미사일 위협을 모두 동시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수중에서 은밀하게 적을 공격하거나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군수 보급함은 장거리 작전 시 필수적인 연료 및 탄약 공급을 맡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전단을 10개 운영 중입니다. 단 하나만으로도 국가급 전력을 지닌 전단이 10개라면 그 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기에 와스프급과 아메리카급 같은 강습 상륙함 전단까지 포함하면 총 17개에 달하는 전략적 전단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F-35B, 수직 이착륙기, 오스프리, 해병대 병력 등을 실어 나르며 전방 침투, 상륙 작전 등에서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랴오닝, 산둥, 그리고 아직 시운전 중인 푸젠까지 합쳐도 정규 항모는 아직 2척만이 실전에 배치된 상태이며 그것도 중형 항모입니다. 이 항모들은 캐터펄트 항공기 발사 장치가 아닌 스키점프 방식으로 항공기를 이륙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장과 연료를 완전히 실은 채 이륙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작전 반경과 항공기, 성능에 직접적인 제약을 줍니다. 더욱이 랴오닝함은 1980년대 구소련이 건조하던 함정을 우크라이나에서 가져와 개조한 것으로 이미 40, 50년이 다 되어가는 노후 함선입니다. 중국은 양적으로는 함정을 빠르게 건조하고 있지만
이 함정들이 실질적으로 원양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운용 능력이나 경험을 갖추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단순한 철판과 엔진만으로는 해군력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숫자로 보면 중국이 따라잡는 듯 보이지만 질적 차이는 여전히 엄청납니다. 미국 해군 전단은 단순한 무력의 집합체가 아니라 100년 넘게 축적된 노하우와 연합작전 경험, 글로벌 작전 능력까지 아우르는 압도적인 전략 집단입니다. 이 차이를 극복하는 데는 시간과 자원이 아닌 역사가 필요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고 가정해보면 단순히 함정수나 미사일 숫자만으로는 그 전략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해도 대만은 수십 년간 상륙 저지를 위한 군사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상륙 작전에서 가장 큰 변수는 바다이며 이 바다를 건너오는 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대만은 자체 미사일 개발 능력이 뛰어납니다. 전자산업이 발달한 만큼 첨단 유도 미사일, 대한미사일, 장거리 미사일까지 생산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중국의 핵심 기반 시설인 산샤댐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산샤댐이 공격받아 붕괴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부와 동부 지역의 대도시들은 물에 잠기고 수억 인구의 삶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만에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중 핵심인 이 시설이 전쟁으로 타격을 입거나 마비된다면 단지 대만과 중국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런 상황을 방관할 수 없습니다. 항해의 자유작전이 반복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웃기지 마라 하는 태도로 대응하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거나 봉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단순한 봉쇄가 아닌 전쟁 행위이며 국제적 반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미사일로 폭격하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도 하지만 그건 곧 전면전의 시작이고 대만 역시 반격 수단이 충분합니다. 대만이 먼저 굴복할 거라는 판단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오판일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전력은 단기간 내에 미국을 압도할 수준이 아닙니다.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중국은 단기적으로 피해를 감수해야 하며 이는 내부 분열이나 체제 붕괴로 이어질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은 경제적, 사회적 안정이 담보되지 않으면 치르기 어려운 선택입니다. 결국 미국을 종이 호랑이로 만들 정도의 절대 우위를 갖추지 못한다면 시진핑이 직접 전면전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그가 대만 침공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오직 자신의 권력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라도 민족주의에 기대어 체제를 지켜보려는 절박한 선택일 뿐입니다. 역사 속에서 독재자들이 전쟁을 일으킨 결정적인 순간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결코 멀쩡한 상태에서 무모한 전쟁을 감행하지 않았습니다. 독재자는 대체로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데에 몰두하며 사치와 권력의 정점에서 여유를 즐깁니다. 쉽게 말해 잘 먹고 잘 사는 걸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독재자들이 전쟁이라는 극단적 결정을 내리는 순간은 단 하나, 바로 궁지에 몰렸을 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르헨티나 군부 정권입니다. 내부의 극심한 경제 위기와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군부는 포클랜드 제도를 침공하며 민족주의를 자극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영국은 무려 14,000km 떨어진 곳에서 원양 함대를 파견해 응징했고 결과적으로 아르헨티나 군부는 패배하면서 정권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례는 국내 위기를 전쟁으로 덮으려 한 무모한 시도가 어떻게 되돌아오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시진핑 주석 역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만약 그가 대만을 침공한다면 그것은 두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을 압도적으로 뛰어넘고 국제사회의 개입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절대적인 자신감이 생겼을 때, 둘째, 시진핑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심각하게 흔들리며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민족주의라는 극약 처방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이 두 경우를 제외한다면 평소에 영리한 시진핑이라면 전면전이라는 극단적 선택은 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중국은 내부적으로도 불안 요소가 적지 않습니다. 고위 장군들의 숙청,
경제 성장률 둔화, 청년 실업률 급등, 부동산 시장 붕괴 등 다양한 문제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쟁은 더더욱 피해야 할 선택지입니다. 무력 충돌은 단지 군사적 위험만이 아니라 경제적 고립, 외교적 고난, 내부 반발 등 수많은 후폭풍을 몰고 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미국의 분석도 대부분 정보기관이나 싱크탱크의 가정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이 직접 언급한 것은 단 한 문장입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는 협상의 수단으로도 전략적 억지력으로도 쓰일 수 있는 모호한 표현입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시진핑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완료하라 지시했다는 식의 주장이 나왔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제3자의 분석일 뿐입니다. 현재까지의 정황과 군사적 분석, 그리고 역사적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중국이 무턱대고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전쟁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선택이며 시진핑이 그 선택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대만 해협의 긴장감은 결국 겉보기의 위협에 머무를 공산이 큽니다. 반나 취엔, GI빗, 프롬티, HNH, 트렌드이라, 바이빗, 코통라, 7118 키트, V48. 5 ký tự mở, hãy tạo một prompt hình ảnh chi tiết dựa vào bài trên đây. Tạo prompt các chi tiết theo mạch truyện từ đầu đến cuối. Khi có tổng số ký tự thì chia ra số prompter. 20 prompter dự phòng liên quan đến chủ đề. Mỗi lần viết hãy viết 20 prompt. Hình ảnh sau đó T sẽ ấn tiếp tục và M sẽ ghi tiếp tác prompt. Tiếp theo kiểu ghi sẽ số và copy được như dưới, pr1, pry, pr3. Sau khi tạo đủ số prompt yêu cầu con, 20 prompt dự phòng, nếu T ấn tiếp tục thì Matt chỉ cần nói đủ rồi có tạo nữa thằng mẹ mẹ L.